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룸에서만 볼 수 있는 전세 사기는 선순위 보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들입니다. 즉, 내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집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의 합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본처럼 다중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과 같이 구분 소유가 아닌 건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201호에 들어가는데 이미 딴 호수는 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앞선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체크하지 못했을 때에 원룸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이런 원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원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 개념하고 실무상 방 하나를 언급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법률상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이에요. 구분소유권도 있는. 그래서 앞선 다중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을 언급할 때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이 있어서 이런 선순위 보증금의 내용이 개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상 방이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2번 개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중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중에 방을 하나로 개조를 해서 원룸으로 세를 빚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상 개념에서 나오는 원룸에서 계약을 할 때에 이런 선순위 보증금에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히 이런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2번 원룸의 개념에 있어서 법률상 개념은 이 1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동주택이고 구분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런 선순위 보증금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실무상 원룸이 하나인 것, 즉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특히 이 다중주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역세권에서 원룸이라고 하는 거 방이 하나짜리를 구해서 봤을 때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대부분 다중주택이에요. 이런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인덕션 같이 취사시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에요.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 불법이에요. 세입자들이 사는 데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를 입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사셔도 돼요. 그런 부분은. 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등이 나오더라도 다 집주인한테 나온 거지 세입자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에서 굳이 표현한 거는 이 답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 미만인 경우 30제곱을 평수로 하면 한 9평 정도 돼요. 이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할 것,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이것이 원룸이라는 얘기죠. 이게 원룸이죠. 그래서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이 답원으로 원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의 내용이 바뀌면서 30제곱 이상인 경우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 3개까지, 그리고 또 여기는 2개 이상, 그래서 3룸, 2룸까지 있다 보니까 원룸이라는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바꾼 겁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 이하일 것, 그래서 한 18평 정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형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2룸, 3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속에 원룸이 있죠. 이런 원룸은 나번처럼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그래서 다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서 해물수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합법적인 원룸을 구하고 싶다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원룸을 구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1번의 범죄상 개념을 가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총보증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소유자가 가진 이 방에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는 한 명뿐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런 논점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논점으로는 주택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총보증금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 법상 주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법에서 언급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실무상 빌라라고 해서 그냥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법상 주택에 보면은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빌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인 방법인데요.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전세 사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아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총보증금을 확인을 이제 임대인의 의무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논점은 건축물 대장에서 이런 다중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실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점은 내가 월세를 좀 부담하더라도 내 모든 재산인 전세보증금 그 큰 돈을 잃어버리는 이런 부담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점에서.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인 주택의 유형을 볼 건데요. 이런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유형의 설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가구주택에 대한 그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점으로 주택 유형을 볼 건데요. 이 주택의 종류에는 이렇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히는 넓은 의미의 전세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이 구분세권이 있느냐, 구분세권이 없는 건물이냐에 따라서 구분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구분세권이 있는 건물이냐, 없는 건물이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택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고 막 그러죠. 건물이 동수가 꽤 많죠. 동이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쫙쫙 있죠. 그런데 101동을 보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101동 건물이 하나가. 그리고 이 건물의 호수를 보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등등 있는데 각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즉, 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한 구석을 구분을 해서 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이러한 구분 소유권이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전체를 봤을 때 여러 명이죠.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는 각 호수마다, 즉 소유자 한 명 있는 건물마다 세입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정도만 체크만 하면 되겠죠. 물론 전세세 유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체납이 얼마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빌라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업계에서 그냥 쓰는 용어이고, 아파트가 아닌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이야기할 때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빌라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단독주택을 보시면 이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 하나에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겁니다. 즉 구분해서 소유자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물은 소유자가 한 명인 대신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체크해야 될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문제에 해당하는 건물은 이것처럼 단독주택의 경우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단독주택의 종류로는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원룸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세권에서 원룸 건물을 보고 방이 하나 있는 건물이 원룸 건물이죠. 이런 원룸 건물을 보고 계약을 할 당시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그 내부에 다중주택이 거의 99%예요. 가끔은 다가구주택이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조금 더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죠. 이렇게 총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인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1번 모든 단독 소유 건물, 즉 연계관이 이런 건물들이죠. 이런 주택은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앞선 선순위 세입자들의 총보증금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보증금 확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임대인의 의무로 바꾸겠다,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 사항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사망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건축법 운영상의 주택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종류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단독주택이 있고 2번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뭐 간단히 내용 보면은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요건이 있죠.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그리고 공동주택의 종류로는 구분세권이 있는 거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부터 내용만 잠깐 보면은 우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이 이제 주택인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인데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20을 초과해서 좀 넓은 거예요. 그리고 다세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20제곱 이하입니다. 그래서 좀 적어요. 그래서 고급 빌라는 연립주택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는 거를 저희들 부동산 시장 업계에서는 이렇게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급 빌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넓으니까 연립주택을 이야기하겠죠. 연예인이라든가 청수가 살고 있는 고급 빌라의 경우 연립주택을 이야기하겠죠. 다수주택은 좀 좁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는 빌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공간이 있고. 다중주택을 보시면 대부분 역세권에서 그 전철역 여기 있죠. 가까운 원룸은 대부분 다중주택이에요. 이 요건 중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인데 각 시설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을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룸을 보면 대부분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인덕션이 있죠. 다 불법입니다. 근데 워낙 많으니까 서울 지역의 역세권에 워낙 많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이 다가구주택인데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이 다가구주택은 없다는 거예요.
따로 특별히 이런 서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도 된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있는 전셋집 같은 거 보면 201호 현관문 안에 딱 들어가면 모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죠. 자고 씻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먹는 것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19세대 이하의 요건입니다. 19세대 이하여야지 다가구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면적이 발악면적 합계가 660제곱 이하, 660제곱 이하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층수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 그리고 다중주택도 3계층 이하, 이 요건이 똑같죠. 차이점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떼어봤을 때 이렇게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다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역세권에서 원룸 계약을 하는데 또 계약을 하려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내용은 원룸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이렇게 다중주택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할 때 필식으로 봐야 될 서류가 두 개가 있죠.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그래서 이번에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표현적으로 보면 가로 1번에 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하고 그리고 내 전세 보증금을 합한 총 보증금의 이 두 개 합이 건물 가격의 70, 80%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전세가율이 70, 80% 이하로 계약을 해야지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세를 좀 부담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하면 이런 소액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액을 최우선 변제금액의 소액보증금 범위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가액의 대지를 포함해서, 즉 땅을 포함해서 땅과 건물 포함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해준다. 단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짜 임차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이 있는데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없으면 집주인이 가짜 임차인을 막 집어넣겠죠. 그래서 가짜 임차인 10명만 집어넣어도 총 5천만원씩 받으니까 5억을 받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짜 임차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액 임차인과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또 최초 담보물건 설정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건물 등기부등본 보면은 즉 대출도 몇 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최초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서술되어 있는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현재 21년도 5월 11일 이후에 최초 대출이 이루어졌으면 이때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소액보증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이럴 때에 최우선 변제금은 5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런 보증금 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개정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경매 시에 배당 순위도 참고하면 좋을 텐데요. 우선 집행비용하고 필요비, 이웃비 같은 경우는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죠. 실적으로 여기서부터 커지는데 최우선 변제금이 3순위예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그리고 대출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 후순위죠. 이거 먼저 주고 나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이 담보 물건보다 후순위이더라도 이 금액은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배당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단독 소유, 구분 소유가 아닌 단독 소유의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은행 대출, 즉 건설당권뿐만 아니라 선순위 세입자의 총보증까지 확인해서 그 합한 금액이 건물 가격의 70, 8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대출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만 선순위 보증금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서 확정일자 날짜하고 보증금하고 확인을 일일이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액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소액으로 하고 월세로 계약하는 방법이죠. 네 번째,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필수고 확정일자는 덤으로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전입시를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의 전월세와 관련해서는 총보증금 확인을 꺼려하는 집주인과는 계약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분 소유를 하지 않는 단독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에서 봤던 전세권 등기라도 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이런 전세권 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하고 물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 대상이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원칙상 채권이에요. 집주인의 동의 여부, 전세권 등기하는 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는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에 경매 청구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전세권 가지고 경매 청구가 가능해요. 임의경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 원칙상 그 계약서 가지고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 가지고 따로 재판을 걸어서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 요건인데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거주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필요 없어요. 그 당연히 살다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옮기더라도 대항력 같은 게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사 마음대로 가면 안 되죠.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할 때 전세권 등기는 접수한 날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생기죠. 우선 변제권도 또한 접수 일자에 생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이런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에 생깁니다. 대신에 전세권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 등기하고 주택임대차의 간단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꽤 활용이 좋을 수가 있어요. 우선 전입신고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우선 변제권도 보장이 돼요. 물론 그 집에 이 전세권 등기도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하면 두 군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원룸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